지금 통역이 틀렸습니다. 200억 규모의 파트너십 협상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의실 문 쪽으로 쏠렸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청소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중졸이시잖아요. 프랑스어를 어디서 배우셨다고. 하지만 프랑스 패션계 거물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깐. 당신 혹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메종드벨 본사 건물.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황수님은 15년째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74살의 몸으로 8개 층을 청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수님에게는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5년 전 식당을 차릴 때 수님 명의로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그 빚이 아직 3천만 원 남아 있었고 수님이 문제라도 일으키면 아들 사업까지 연쇄 타격을 받을 판이었습니다. 거기에 손자가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입원비도 밀리고 있었고 다음 달 수술비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자리를 잃으면 당장 다음 달이 막막했습니다. 수님은 12층 임원실 복도를 걸레로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다 가자. 내 나이에 무슨 명예회복이야. 가족만 힘들어져. 50년 전 프랑스에서 돌아온 뒤 수님은 다시는 바늘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의 일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오진태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창업주의 아들이자 2대 사장. 그는 수님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수님 씨, 고생이 많으시네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다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비켜섰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오진태가 수님의 청소 카트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수님 씨, 이런 일은 젊은 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는 수님의 굽은 허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연세의 청소라니 몸도 생각하셔야지요. 가족분들은 뭐 하시나 몰라. 마치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투였습니다. 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진태가 지나간 뒤 수님은 걸레를 짰습니다. 물이 양동이로 떨어지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참아. 석 달만 더 참으면 손자 수술비 낼 수 있어. 그날 오후 메종드벨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명문 패션 그룹 메종 벨뷰에서 파트너십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200억 규모 계약입니다. 임원 회의에서 숫자가 나오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메종 벨뷰와 손을 잡으면 브랜드 가치가 단숨에 2배로 뛸 수 있었습니다. 협상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세린이가 실무를 맡아라. 오진태 사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세린 해외 사업팀장. 미국 MBA 출신으로 영어는 유창했지만 프랑스어 회화는 서툴렀습니다. 네, 아버지. 맡겨주세요. 영어 협상이라면 문제 없었습니다. 3일 후 협상 당일. 메종드벨 본사 1층 로비가 분주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메종 벨뷰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피에르 뒤발, 58살. 은발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프랑스 패션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오진태 사장이 직접 로비까지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뒤발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뒤발이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오진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세린아, 뭐라고 하시는 거냐? 세린도 당황했습니다. 분명 영어 협상이라고 들었는데 뒤발은 프랑스어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영어로 진행해도 될까요? 세린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뒤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00억 규모 계약입니다. 제 모국어로 정확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뒤발은 늘 첫 협상에서 상대의 준비 수준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었지만 핵심 조항만큼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짚는 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오진태가 세린에게 속삭였습니다. 프랑스어 할 수 있지? 그게 읽기는 되는데 회화는 지금 통역사 부를 시간 없어. 뒤발 일행이 저녁 비행기로 떠나. 오늘 기본 조건만 확인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해.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5층 대회의실에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뒤발이 프랑스어로 첫 번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디자인 협업의 범위는 여성복 라인으로 한정화돼 3년 후 남성복 확장 옵션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세린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여성복과 3년은 알아들었는데 나머지가 뭉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린이 버벅거렸습니다. 여성복 디자인을 3년간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핵심인 남성복 확장 옵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뒤발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로열티 비율은 매출의 8%를 기본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세린이 이번엔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로열티는 8%로 제한하셨습니다. 세부 조정은 추후 논의라고 하셨습니다. 조정 가능의 핵심이 추후 논의로 흐려졌습니다. 뒤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우리는 한국 파트너사의 디자인 역량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세린은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앞뒤 문맥을 놓쳐버렸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반대로 해석해버렸습니다. 매종 벨뷰 측에서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합니다. 오진태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술 이전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 계약을 왜 합니까? 그가 날카롭게 물었고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발 부사장도 상대방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은 호의적인 제안을 했는데 왜 저쪽은 불쾌한 표정을 짓는 걸까? 잠깐요. 뒤발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 말이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 겁니까? 세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프랑스에서 6개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님은 원래 협상이 끝난 뒤에 회의실을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다가 문틈으로 프랑스어가 들려왔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발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린의 통역이 들렸습니다. 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완전히 반대로 통역했잖아. 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가만히 있자. 50년간 그래왔듯이 그냥 지나치면 됐습니다. 하지만 오진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 이전도 안 해주면서 200억을 달라고? 당신들 사기치러 온 겁니까? 뒤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협상이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200억짜리 계약이 통역 하나 때문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됐습니다. 나서봤자 자신만 손해였습니다. 청소부가 회의에 끼어들면 무슨 꼴을 당할지 뻔했습니다. 수님은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한 번 놓았습니다. 걸레쥔 손끝이 젖어서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문틈 너머로 사기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통역이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왜 들어와? 세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중요한 협상 중입니다. 나가주시겠어요? 통역이 틀렸다고요. 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세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청소 담당이 통역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틀렸습니다. 수님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씀으로 회의를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할머니 학력이 어떻게 되시죠? 중졸입니다.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는 압니다. 그리고 수님이 뒤발을 향해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조건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라고 하셨는데 정반대로 통역되었습니다. 유창하게, 막힘없이.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피에르 뒤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파리 억양.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업계에서만 쓰는 오래된 표현들. 잠깐. 뒤발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혹시 파리에서 일한 적 있습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0년 동안 꽁꽁 묻어두었던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뒤발이 다시 물었습니다. 1970년대 메종 벨뷰 파리 본사에서 일한 적 있습니까? 수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50년 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중졸 청소부 할머니에게 프랑스 패션계 거물이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은 채로 몇 초가 흘렀습니다. 어이 할머니. 오진태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200억짜리 협상 중이에요. 청소는 나중에 하시고 나가요. 잠깐요. 뒤발이 손을 들어 오진태를 멈추었습니다. 이분의 프랑스어에는 1970년대 파리 억양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뒤발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얀 리넨에 작은 꽃무늬. 50년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수놓은 자수는 또렷했습니다.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1975년 수님 씨가 파리를 떠나기 전에 준 겁니다. 뒤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50년 동안 안 버렸어요. 잠깐만요. 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손수건 하나 가지고 뭘 증명하시려는 거예요? 뒤발이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1973년 메종 벨뷰 작업실, 우리끼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님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둘기장.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천장이 낮고 창문이 작아서 그렇게 불렀어요. 뒤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손수건의 꽃무늬 무슨 꽃입니까? 무궁화.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꽃이에요. 고향 생각날 때마다 수놓았어요. 뒤발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확인이 필요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요?
50년 전에 파리에서 일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세린이 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실력 있으셨으면 왜 청소부가 되셨어요? 5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5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급하게 귀국했어요. 파리에서 배운 걸로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수님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소문을 퍼뜨렸어요. 학력 위조라고, 디자인 표절이라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증명서가 있었어요. 수료증도 재직 증명서도.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중졸 여자가 프랑스 유학 갔다 왔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수님의 눈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는 바늘을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세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경력이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통역 문제와는 별개 아닙니까? 세린이 뒷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사장님, 이분이 50년 전에 뭘 하셨든 오늘 협상에서 저희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가 수습할 문제예요. 청소 부분이 끼어들 일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뒷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습이요? 방금 기사의 통역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을 기술 이전은 어렵다로 바꿔놨습니다. 정반대예요. 이게 수습될 문제입니까? 세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뒷발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잡아낸 건 귀사의 청소부입니다. 청소부가 해외 사업 팀장보다 프랑스어를 잘하는 회사와 제가 200억 계약을 논의해야 합니까? 세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뒷발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청소부가 됐는지,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 나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오진태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뒷발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오진태가 말을 돌렸습니다. 과거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 중요한 건 협상 아닙니까? 뒷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기사의 통역이 제 말을 정반대로 전달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은 사람은 기사의 청소부입니다. 뒷발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협상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오진태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부사장님. 오늘은 기본 조건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통역 문제는 저희가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뒷발이 물었습니다. 외부 전문 통역을 배치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내일은 없습니다. 뒷발이 잘랐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떠납니다. 정확한 통역 체계를 갖춘 뒤 다시 일정 잡으세요. 부사장님, 오진태가 불렀지만 뒷발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뒷발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수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님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진태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억 계약이 첫날에 깨졌다고? 통역 문제로?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진태가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린아. 낮고 위험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 하라고 했더니 이 꼴이야. 아버지, 저도 최선을. 됐어. 매종 벨뷰 쪽에 다시 연락 넣어. 어떻게든 일정 다시 잡아. 네. 그리고 오진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청소부 할머니.
신상 확인해. 신상이요? 50년 전 파리에서 일했다고? 그런데 왜 우리 회사 청소부야? 오진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알아봐.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진태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계약 틀어지면 안 돼. 그에게 이 계약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감사 전에 막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그 시각 건물 1층 로비. 뒤발과 수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뒤발이 손수건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봤던 날 기억나요? 수님의 눈앞에 50년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73년 파리 메종 벨뷰 작업실. 막 컬렉션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18살 피에르가 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님 씨, 그 드레스 수님 씨가 그린 거죠? 런웨이에 올라간 거. 쉿. 조용히 해. 왜요? 대단한 건데. 수님이 피에르의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아직 보조야. 이름 올리면 선배들 기분 나빠해.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해요. 수님 씨가 제일 잘하는데. 수님이 웃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수님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하얀 리넨에 작은 무궁화를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언젠가 우리 둘 다 잘 되면 그때 다시 보자. 피에르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수님 씨, 나 이거 절대 안 버릴 거예요. 그래, 버리지 마. 50년이 지났네. 수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꼬마가 이렇게 컸어. 뒤발이 웃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말투도 눈빛도. 거짓말. 나 이제 할머니야. 수님 씨는 수님 씨예요. 뒤발이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나는 수님 씨를 찾으려고 했어요.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을 필요 없었어.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왜요? 다시 나섰다가 또 당하면 어쩌나 싶었어. 수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을 때도 못 이긴 싸움인데 이 나이에 뭘. 뒤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님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알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세상이 안 믿어주면. 뒤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님 씨, 이번에는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수님이 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종 벨뷰 파리 본사에 1970년대 기록이 남아있어요. 수님 씨 이름도 작업 내역도. 원하면 다 꺼낼 수 있어요. 수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생각해봐요. 뒤발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가 서울에 다시 올 때까지. 이번에는 혼자 싸우지 마요. 수님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 앞에 다시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뒤발이 떠난 다음 날, 메종드벨 본사가 술렁거렸습니다. 200억 계약 첫날에 깨졌대. 청소부 할머니가 통역 오류 잡았다며. 근데 그분이 원래 파리에서 일했대. 복도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평소처럼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수님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마케팅팀 사무실. 차민경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야근하다 들은 소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12층 복도 끝에서 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민경이 다가갔습니다. 수님이 돌아보았습니다. 민경 씨, 어제 일 들었어요. 민경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번에 청소 카트에서 떨어진 스케치북 있잖아요. 페리스 1973이라고 적혀 있던 거요. 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봤어요? 네. 일부러 본 건 아니었는데. 수님이 한동안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던 사람. 그 스케치북, 아직 가지고 계세요?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왜요? 저도 패션 전공했거든요. 할머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수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야근해요? 네, 아마. 그때 보여줄게요. 세린의 사무실. 민경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린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차대리. 세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청소부 할머니 있잖아. 황수님. 민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할머니 주변 좀 알아봐줘. 평소 행동이나 다른 직원들 평판 같은 거. 그건 왜? 세린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협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네. 통역 실수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 세린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외부 파트너 앞에서 내부 질서가 무너진 거야. 민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부가 해외 사업팀장 통역을 공개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했어. 200억짜리 협상장에서, 외국인 부사장 앞에서. 세린이 민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한번 허용되면 다음엔 뭐가 되겠어? 청소부가 임원회의에 끼어들어. 누가 누굴 무시하는 거야? 민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하게 들리는 논리였습니다. 주변 반응 알아봐. 이번 주 안에. 네. 민경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11시. 마케팅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경이 야근을 하고 있었고 수님이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민경 씨, 할머니 오셨어요. 수님이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한 표지. 5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경이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페리스 1973. 메종 벨뷰. 그 아래로 드레스 스케치가 펼쳐졌습니다. 민경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세련된 라인. 정교한 디테일. 1970년대 파리 쿠티르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이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드레스, 코트, 재킷, 스커트. 수십 장의 스케치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넘기던 민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묻어두신 거예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동안요? 민경이 다시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수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버리려고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손이 안 가더라고. 왜요? 이것만은 내가 진짜였다는 증거니까. 민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님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근데 이 스케치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세린 팀장이 할머니 주변 알아보라고 했어요. 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판이나 행동 패턴 같은 거요.
뭔가 꼬투리 잡으려는 것 같아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걱정 안 되세요? 난 숨길 게 없어요. 다 사실이니까. 민경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네. 회사 안에도 이상한 게 있어요. 수님이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민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야근 중에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아버지와 함께 서류를 수정하던 장면.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수님이 민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 씨, 고마워요. 내 편이 되어줘서. 민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같은 시각 12층 사장실. 세린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뭐냐? 황수님 인사 파일이에요. HR에서 받아왔어요. 오진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력서, 신원조에서 계약서. 15년 전 입사할 때 작성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오진태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추었습니다. 여기, 뭔데요? 비상연락처. 아들 이름이 김진우야. 오진태가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적혀 있네. 식당인가? 세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 50년 전에 파리에서 일했다는 사람이 왜 15년째 청소부로 일하겠어? 오진태가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거야. 가족 쪽으로 파봐. 가족이요? 아들 장사 상태, 빚관계 같은 거. 뭐라도 나올 거야.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진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 전에 정리할 게 많아. 이번 계약 틀어지면 끝장이야.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할머니가 다시 끼어들면 그땐 확실하게 막아야 해. 알지? 네, 아버지. 세린이 나갔습니다. 오진태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끝장.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세린이 오진태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뭘? 황수님 아들 건이요. 아버지가 파보라고 하셨잖아요. 세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신용조회 업체 통해서 알아봤어요. 오진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진우 강남에서 식당해요. 5년 전에 가게 차릴 때 대출 받았는데 세린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보증 섰더라고요. 그리고 손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래요. 수술 앞두고 있다고. 오진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거야. 네. 이 할머니가 왜 15년 동안 여기서 숨죽이고 살았는지 알겠어. 오진태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랑 손자 때문이야. 오진태가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협상 다시 잡히면 저 할머니 불러. 뭐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 아들 가게 얘기, 손자 병원비 얘기. 슬쩍 꺼내기만 해. 알아서 알아들을 거야.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할게요. 확실하게 해. 이번엔 입도 못 열게. 그날 오후, 수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세린이 다가왔습니다. 황수님 씨.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린이 처음으로 자신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러니까 저쪽 빈 회의실로 가시죠. 수님이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빈 회의실. 세린이 문을 닫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세린이 수님 앞에 섰습니다.
매종 벨뷰 협상이 다음 주에 다시 잡혔어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황수님 씨는 회의실 근처에 오지 마세요. 청소 스케줄 바꿀게요. 그 시간에는 다른 층 배정해 드릴 테니까. 수님이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세린이 웃었습니다. 부드럽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황수님 씨, 아드님 식당 잘 되고 있죠? 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남에서 장사하시는 거 맞죠? 5년 됐다고 들었는데. 대출 보증도 서셨다면서요. 손자분도 수술 앞두고 있다고 하던데.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황수님 씨가 회사에서 문제 일으키면 아드님 가게랑 손자분 수술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아시죠? 금융 쪽은 복잡하잖아요. 보증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잘 아시겠지만. 세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황수님 씨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수님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현명하시네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세린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수님이 혼자 남았습니다. 수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야. 50년 전 윤정아에게 당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가족을 볼모로 잡히는 두려움. 수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참자. 아들이랑 손자한테 피해가면 안 돼.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50년 동안 참았습니다. 5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참아야 합니까? 이 나이에 또. 그날 밤 민경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수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린 팀장한테 경고받았어요. 네. 다음 협상 때 끼어들면 곤란해진다고. 아들 가게랑 손자 수술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민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수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0년 전이랑 똑같아요. 참으래요. 조용히 있으래요. 민경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민경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안에 이상한 게 있다고.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민경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하나 있는데 아직 누구한테도 못 보여줬어요. 수님이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요? 민경이 잠시 휴대폰을 쥔 채 멈추었습니다. 사장이랑 세린 팀장이 장부를 만지고 있었어요. 야근하다가 봤어요.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세한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들 할머니 입 막으려고 하잖아요. 민경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진짜 숨겨야 할 건 저 사람들 쪽인 것 같아요. 수님이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경 씨, 그거 위험한 거 알죠? 알아요. 괜히 엮이면 민경 씨도. 알아요. 민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나한테까지. 할머니가 50년 동안 참으신 거 저는 봤어요. 민경이 말했습니다. 스케치북 봤잖아요. 그런 분이 왜 평생 숨어 살아야 해요? 수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혼자 싸우지 마세요. 민경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발이 준 명함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뒤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싸우지 마요. 그리고 민경의 말. 할머니, 이번엔 혼자 싸우지 마세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 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수님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어. 근데 참아서 뭐가 달라졌어? 아무것도 안 달라졌잖아. 수님이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안 참아. 다음 날 아침, 수님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뒤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에르, 나야. 수님이야. 수님씨? 무슨 일이에요? 수님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싸워보려고. 일주일 후 메종 벨뷰와의 2차 협상 날이 밝았습니다. 메종드벨 본사 15층 대회의실. 오진태 사장이 직접 나섰고 세린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문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뒤발이 들어왔습니다. 양측이 인사를 나누고 협상이 시작되려는 순간 뒤발이 말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더 배석시키고 싶습니다. 오진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말씀이신지. 황수님 씨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부사장님, 그분은 저희 회사 청소 직원이에요. 협상에 배석할 이유가. 저한테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발이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직접 요청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오진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200억 계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황수님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허리가 펴져 있었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님씨, 오셨어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진태와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뒤발이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건 메종 벨뷰 파리 본사 인사 기록입니다. 뒤발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황수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자이너 보조로 시작해서 1973년에는 정식 디자이너 보조로 승격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뒤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73년 파리 패션 위크 출품작 내부 기록입니다. 런웨이에 올라간 드레스 중 하나, 원본 스케치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뒤발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황수님.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소부 할머니가 파리 패션 위크 런웨이에 올라간 드레스를 디자인했다고. 오진태가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부사장님, 50년 전 서류가 오늘 협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는 비즈니스 하러 온 거예요. 맞습니다. 뒤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즈니스 하러 왔어요. 그래서 파트너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진정성이요? 네. 귀사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분이 50년 전 저희 본사에서 런웨이 드레스를 디자인했어요. 뒤발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50년 동안 바늘을 잡지 못했는지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오진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뒤발이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수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1975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수님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걸로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군가 소문을 퍼뜨렸어요. 수님의 눈이 오진태를 향했습니다. 학력 위조라고, 디자인 표절이라고, 중졸이 무슨 파리 유학이냐고. 누가 그랬는데요? 임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수님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윤정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아. 한국 패션계 원로.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오진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40년 절친. 메종드벨 초창기 브랜드 자문이었던 사람. 그분이 업계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파리 경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수님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증명서가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윤정아한테 찍히기 싫어서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바늘을 잡지 못했어요. 청소부로 살았어요. 바늘을 잡지 못했어요. 청소부로 살았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50년 전 일이 지금 협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세린이 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윤정아 선생님이 그랬다는 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어요? 수님이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요? 수님이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한 50년 된 스케치북. 이게 제 증거예요. 수님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1973년 파리에서 제가 그린 스케치들이에요. 런웨이에 올라간 드레스 원본도 있어요. 수님이 뒤발이 가져온 서류와 스케치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비교해보세요. 메종 벨뷰 기록에 있는 디자인이랑 제 스케치가 같은지. 임원들이 서류와 스케치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같았습니다. 선 하나까지. 오진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파헤쳐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 아닙니까? 수님이 오진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그때 일은 그때 일이에요. 수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50년 전 일은 제가 참았어요. 수님의 눈이 오진태를 향했습니다. 이번 건 다릅니다. 아들 가게랑 손자 수술 얘기 꺼내면서 협박한 건 세린 팀장이에요. 세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수님이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대출 보증 얘기하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세린에게 쏠렸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수님이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수님이 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러 온 거예요. 50년 동안 못한 말을. 뒤발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확인하고 싶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뒤발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황수님 씨는 메종 벨뷰가 인정하는 디자이너입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뒤발이 오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협상은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황수님 씨를 귀사 디자인 자문으로 배치해 주세요. 오진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청소부가 아니라 자문으로요.
그게 저희 조건입니다. 오진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거절하셔도 됩니다. 뒤발이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파트너를 찾겠습니다. 200억 계약. 그리고 오진태에게는 그보다 더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감사 전에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가. 오진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님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뒤발이 다가왔습니다. 수님 씨, 잘했어요. 고마워, 피에르. 수님이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말했어. 내 입으로. 어땠어요? 수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원했어. 근데 이상하게 슬프기도 하고. 왜요? 50년이 너무 길었으니까. 수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뒤발이 수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달라지잖아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경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민경 씨, 다 들었어요. 회의실 밖에서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셨어요. 수님이 민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어. 민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편이 되어줬잖아. 그거면 충분해.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민경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저 알아낸 거 있어요. 장부건.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팀에 자료 전달했어요. 이번 주 안에 확인될 거예요. 민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장이랑 세린 팀장,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저 사람들 일이야. 수님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그냥 내 이름 되찾으면 돼. 그걸로 충분해. 3개월 후, 메종드벨의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오진태 사장의 횡령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사임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린도 회사를 떠났습니다. 수님은 그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한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1973 파리에서 온 스케치. 황수님의 50년 전 스케치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드레스, 코트, 재킷, 스커트. 낡은 종이 위에 섬세한 선들이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수님이 전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뒤발이 옆에 있었습니다. 수님 씨, 어때요? 수님이 스케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해. 뭐가요? 50년 동안 서랍 속에 있던 것들이야. 아무도 안 봤어. 수님이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네. 당연히 봐야죠. 이게 수님 씨잖아요.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50년 동안 묻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고마워. 수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한테. 전시장 한쪽에서 민경이 관람객들에게 스케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경이 눈이 마주치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님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50년 동안 묻혀있던 이름도 끝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시 꺼내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 이 맛이 아니야. 이석권 회장의 손이 테이블 위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캐비아가 바닥에 쏟아지는 순간 미슐랭 3스타 라시프의 주방 전체가 얼어붙었죠. 회장님, 이건 프랑스 직송 벨루가. 내가 먹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야. 70대 노인의 눈에 서린 쓸쓸함을 아무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방에 버려진 식재료를 줍던 막내 보조의 손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한태주, 이거 안 갖다 버려. 강철수 주방장이 던진 소고기 자투리가 태주의 가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급 등심을 손질하고 남은 질긴 힘줄과 기름덩어리들이었죠. 사실 미슐랭 주방에서 힘줄로 육수를 낼 수 있다는 건 상식이었습니다. 강철수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강철수는 그것을 메뉴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런 하찮은 재료에 쏟을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에게 요리는 어느새 맛이 아니라 결과와 평가,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20년 전 무명 시절의 강철수는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며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던 요리사였습니다. 그러나 미슐랭 별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그는 점점 냄비에서 멀어졌고 재료 대신 성과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태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사주지 않는 자신의 시간, 태주는 그 시간을 기꺼이 버려진 재료를 위해 바치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집어드는 태주의 손끝은 섬세했어요.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기다린 게 아니라 재료가 가진 마지막 생명력이 닿을 때까지 태주는 묵묵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먹어줄 거란 기대도 없이 그저 버려지는 것이 가여워 끄지 못했던 불씨. 그 욕심 없는 시간이 훗날 대한민국 미식계를 뒤흔들 기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 청담동 라 셰프. 예약은 몇 달씩 밀려 있었고 한 끼 식사값은 보통 사람이 월세를 내고도 남을 정도였죠. 미슐랭 3스타를 5년 연속 유지한 이 주방의 제왕은 강철수 총주방장. 그리고 그 화려한 왕국의 가장 밑바닥에는 24살 한태주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뒤 요리학교는커녕 제대로 된 수업 한 번 받지 못한 태주에게 라셰프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였어요. 비록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설거지와 청소만 하는 신세였지만 이 주방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주에겐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버려진 재료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맛이 남아있다는 걸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배고픈 배를 움켜쥔 채 식당 아주머니의 냄비 옆을 서성이며 자연스럽게 익힌 감각이었죠. 태주는 재료를 쓰는 법을 아는 게 아니라 불 위에서 재료가 가장 편안해지는 그 순간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셰프들이 화려한 레시피와 계량컵에 매달릴 때 태주는 냄비 속 재료들이 건네는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저녁 VIP룸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성창그룹 이석권 명예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미식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70대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6개월 전 암수술을 받은 뒤로 입맛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세상 모든 산의 진미를 맛보았지만 어떤 음식도 그의 혀를 깨우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시민성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혀도 다친다고요. 회장님, 이건 제가 직접 공수한 알바 트러플입니다. 시가로만 3천만 원이 넘는. 강철수가 자신있게 내민 접시를 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강 셰프, 자네는 내 배에 칼자국이 있다는 걸 잊었나 보군.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 기름진 고기와 독한 트러플 향이 내겐 고문처럼 느껴진다는 걸 말이야.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에 48시간 마리네이드한 한우 안심도 드셔보시죠. 맛이 없어. 전부 과해. 20년 경력의 미슐랭 셰프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강철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주방 구석에서 태주는 작은 냄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가슴에 맞고 떨어졌던 그 힘줄과 시든 대파뿌리, 버려진 무 껍질을 넣고 5시간을 우려낸 국물이었죠. 젤라틴이 녹아 실크처럼 부드러워진 육수, 대파뿌리에 캐러멜라이징된 단맛, 무 껍질이 더한 깊은 감칠맛. 화려한 소스는 없었지만 재료들이 마지막으로 내어준 생명력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VIP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이 입을 헹굴 맑은 국물을 찾으셔. 무겁지 않은 걸로. 당장 준비해. 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라시프에는 그런 하찮은 메뉴 따위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태주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은 냄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셰프님, 제가 연습 삼아 끓여본 국물이 있는데. 강철수는 냄비를 낚아채 한 모금 맛봤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떠졌죠. 이게 그 쓰레기로 만든 맛이라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아껴둔 육수다. 이걸로 내. 국물이 이석권 회장 앞에 놓였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맑은 국물을 회장이 한 숟갈 떴어요. 한 모금. 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두 모금, 세 모금. 멈출 줄 모르던 회장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회장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장을 건드리지 않고 스며드는군. 무의 시원함이 더부룩한 속을 씻어내고 고기의 깊은 맛이 기력을 보충해주네. 그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0년 전 전쟁 직후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국물 맛이야. 아무것도 없던 시절 뼈다귀 하나로 온 식구를 살리시던. 회장이 강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 셰프, 이 국물은 자네가 만든 게 아니지? 강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맛은 욕심이 없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맛이야. 회장의 시선이 그의 뒤로 향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떨고 있는 청년에게요. 거기, 자네. 이 국물, 자네가 만든 건가?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한태주입니다. 태주야. 회장이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내 수술 부위까지 생각하고 끓인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재료가 가장 편안하게 우러나는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료가 편안하면 먹는 사람의 몸도 편안해진다. 이거로군. 그가 중얼거렸어요. 넌 대체 누구냐? 그 순간 강철수의 눈에서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이 20년간 쌓아올린 명성을, 쓰레기통을 뒤지던 막내 녀석이 단 한 그릇으로 무너뜨렸으니까요. 저 자식 반드시 없애버리겠어. 화려한 왕국의 밑바닥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 그 꽃을 꺾으려는 손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철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굴었지만
태주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차가운 칼날이 서려 있었죠. 한태주, 오늘부터 식재료 창고 정리도 내가 해. 네, 셰프님. 재고 목록 작성도 내 몫이야. 빠진 거 있으면 내 책임이니까. 이상했습니다. 지금껏 창고는 부주방장 관할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뜻이라 생각했죠. 순진했습니다. 덫이 조여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주가 출근하자 주방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요리사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피했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한태주, 강철수가 태주를 불렀습니다. 그의 옆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이분들은 본사 감사팀이야. 감사팀이요? 지난 한 달간 고급 식재료가 대량으로 사라졌어. 알바 트러플, 벨루가 캐비아, 이베리코 하몽. 강철수가 종이 한 장을 태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8천만 원어치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창고 관리 담당은 그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너였지? 태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매일 재고 확인하고 목록 작성했어요. 그 목록이 조작됐다는 거야. 감사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새벽 시간대에 창고를 드나든 사람은 한태주 씨 뿐이었습니다. 그건 청소하러 간 거예요. 저는 식재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강철수가 태주의 사물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물쇠를 끊고 문을 열자 안에서 진공 포장된 트러플 3덩이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게? 태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건 자신이 넣은 게 아니었거든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해. 강철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찰나 태주는 깨달았어요. 이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걸. 그날 오후 태주는 라셰프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찰 조사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내가 훔친 거 다 알지만 어린 녀석 인생 망치기도 그렇고. 강철수가 자비로운 척 말했습니다. 조용히 나가면 고소는 안 할게. 대신 그의 손이 태주의 칼 가방을 가리켰어요. 이건 두고 가. 손해배상 대신이라고 생각해. 그 칼은 태주가 고아원 퇴소할 때 원장 선생님께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최고의 요리사가 되면 이 칼로 첫 요리를 해라.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칼이었어요. 그것만은 뭐? 훔친 놈이 협상하자는 거야? 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칼 놔두고 꺼져. 아니면 고소할게. 내 선택이야.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과자가 되면 다시는 주방에 설 수 없으니까. 그는 칼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의 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라셰프를 나선 태주의 주머니에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방 보증금은 이미 몇 달 전에 바닥났고 이번 달 월급은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압류당했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청담동 골목 어딘가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왜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국물을 끓였을 뿐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비벼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태주 군 맞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나 이석건이야. 그날 잔에 국물에 눈물 흘렸던 늙은이. 태주는 숨을 멈췄어요. 회장님, 저는
저는 지금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어. 강철수 그 자식이 뭔 짓을 했는지 다 알아.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꺾이지 않는 불씨. 그게 뭔지 태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석권 회장의 전화를 받은 그날 밤 태주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회장님이 도와주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태주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힘으로 다시 서는 건 진짜 서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요리가 진짜라면 바닥에서부터 다시 증명해야지. 태주는 회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그렇게 태주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 태주는 생선 상자를 나르는 일용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등짝이 땀으로 젖고 손은 생선 비늘로 번들거렸죠. 하지만 그보다 태주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시장 한구석에 버려진 파치 채소 더미였습니다. 파치 채소. 흠집이 나거나 모양이 삐뚤어졌다는 이유로 팔리지 못한 것들이에요. 배추 겉잎, 못생긴 무, 휘어진 대파, 찌그러진 양파. 상인들 눈에는 쓰레기였지만 태주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이 배추 겉잎. 말리면 깊은 단맛이 나올 텐데. 이 무는 겉만 깎아내면 속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태주는 상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버리시는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뭐? 이 쓰레기를? 뭐에 쓰려고? 요리요. 아주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허참, 요즘 젊은 것들은 별걸 다 하네. 그래, 가져가. 어차피 버릴 거야. 2주 후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작은 포장마차가 섰습니다. 태준의 국수. 메뉴는 딱 하나, 잔치국수 3,000원. 천막은 낡았고 의자는 플라스틱이었지만 그 작은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골목 전체를 감쌌어요. 하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야, 저거 파치 채소로 요리한다며? 에이, 쓰레기로 만든 거 누가 먹어? 위생 상태가 어떨지 누가 알아?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죠. 첫째 날 손님 0명, 둘째 날 손님 0명, 셋째 날도 넷째 날도. 태주는 혼자 국수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불을 끄지 않았어요. 누군가 먹어줄 거야. 이 맛을 알아줄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닷새째 되던 날 저녁 한 할머니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등이 굽고 손에는 리어카 손잡이가 들려 있었어요.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죠. 총각, 이거 얼마야? 3,000원이요, 할머니.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이 나왔어요. 2,000원밖에 없는데 반만 줄 수 있어? 태주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굽은 등, 갈라진 손, 지친 눈. 문득 보육원 시절이 떠올랐어요. 배고파서 잠들지 못하던 밤들. 누군가 따뜻한 국물 한 그릇만 줬어도 좋았을 그 시간들. 할머니, 그냥 드세요. 오늘 첫 손님이시니까 서비스예요. 태주는 국수를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태주만의 감각으로 골라낸 파치 채소로 우려낸 육수에 야채들을 황금 비율로 섞은 양념장. 못생긴 재료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죠. 할머니가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던 할머니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총각, 이게 무슨 맛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어릴 때 해주던 국수 맛이야. 70년도 더 된 그 맛인데. 태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음날 또 왔어요. 그 다음날은 할머니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죠. 이 총각 국수가 그렇게 맛있대? 먹어봐, 옛날 그 맛이야. 1명이 2명 되고 2명이 5명 됐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상인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야, 파치로 요리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이 양반 라 셰프 출신이래. 뭐? 미슐랭 3스타? 왜 여기서 국수를 팔아? 사연이 있나 보지 뭐. 소문이 퍼졌습니다. SNS에 누군가 사진을 올렸어요. 노량진 시장 골목, 3,000원짜리 국수의 기적. 파치 채소로 만든 미슐랭급 국수. 시장 바닥에 숨은 미식.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줄이 골목 끝까지 늘어섰어요. 어느 날 저녁, 낯익은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70대 노인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를 보고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석권 회장이었습니다. 허허,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연락도 없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었군. 회장이 포장마차 앞에 서서 피식 웃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시 증명하겠다더니 진짜 그러고 있었어. 태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회장이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나도 한 그릇 주게. 3,000원이라며?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냄비 앞에 섰어요.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태주다운 국수를 말았습니다. 회장이 한 젓가락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맛이야. 욕심 없는 손이 만든 맛. 그가 국수를 다 비우고 태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주야, 이제 준비됐나? 네. 대한민국 요리 명장을 뽑는 국가대표 요리 경연대회. 참가해 볼 생각 없나? 태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내 요리가 진짜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줘.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강철수 그 자식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려. 시장 골목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태주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던 태주가 시장 바닥에서 다시 불을 지피는 모습, 가슴이 많이 먹먹하셨죠.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눈물은 태주의 요리가 사람을 살린다는 증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과연 태주는 요리로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 무렵 청담동 라시푸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석권 회장이 발길을 끄는 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성창그룹 회장님이 라시푸 음식 거부했대. 거기 주방장 요리가 형편없다더라. 재계 VIP들의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이 40% 급감했죠. 강철수는 밤마다 술에 절었어요. 다 그놈 때문이야. 그 막내 자식 때문에. 이를 갈아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뉴스가 강철수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국가대표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발표. 화면에 참가자 명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한태주 태준의 국수. 강철수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어요. 뭐야? 저 자식이 아직 살아있었어? 대회 당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셰프 64명이 모였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 호텔 총주방장, 해외파 스타 셰프. 화려한 경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태주는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앞치마, 손때 묻은 조리도구, 그리고 시장에서 가져온 파치 채소가 담긴 스티로폼 상자. 저거 뭐야? 시장 상인이 길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시장 바닥에서 국수 팔던 애라던데? 레스토랑 소속도 아닌 애가 뭘 믿고 나온 거지? 재료 좀 봐. 완전 쓰레기 아니야? 참가자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섰어요. 오랜만이네, 한태주.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강철수가 서 있었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위엄을 한껏 뽐내며 비싼 칼 세트를 들고 있었죠. 설마 그 꼴로 나한테 도전하려는 건 아니겠지?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수가 한 발 다가왔어요. 어디서 훔친 재료로 요리하려고? 또 쓰레기통 뒤지다 온 거야? 주변 참가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태주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셰프님, 요리로 말하죠. 강철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래, 요리로 말해주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제한 시간 2시간, 주제는 한국의 맛. 강철수는 미리 공수한 최고급 한우와 자연산 송이버섯을 꺼냈어요. 식감한 수백만 원어치였죠. 반면 태주의 조리대에는 파치, 무, 흠집난 배추, 뼈다귀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저 사람 진심이야? 재료비 차이가 100배는 나는데.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태주가 칼을 잡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톡, 톡, 톡. 파치 물을 써는 태주의 칼질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일정한 두께, 완벽한 리듬. 화려하지 않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확함이었죠. 저 칼질. 옆 조리대의 셰프가 손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기본기가 장난 아닌데? 태주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재료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경연 종료 40분 전. 심사위원님, 잠시 질문이 있습니다. 강철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 참가자의 파치 채소, 위생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사위원이 태주의 조리대로 다가왔습니다. 한태주 참가자, 이 채소들 세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관 온도는요? 원산지 확인서는 있습니까?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5분, 10분, 15분. 태주는 대답하느라 불 앞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사이 육수의 황금 타이밍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냄비로 돌아왔을 때 태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육수가 과하게 졸아 있었어요. 2시간 요리 시간에 맞게 정성껏 맞춰놓은 농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웃고 있었어요. 손을 댈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판은 이미 그렇게 짜여 있었으니까. 태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은 시간은 30분. 처음부터 육수를 다시 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이렇게 또 무너지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그때 태주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주야. 관중석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노량진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선 장수 아저씨, 채소 파는 아주머니. 태주를 응원하러 온 거였죠. 힘내. 우리 시장 대표잖아. 넌 할 수 있어. 태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육수가 망가졌으면 살리면 되지. 태주의 눈이 대회장 한쪽에 놓인 공용 재료대로 향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무, 대파, 다시마.
25분 안에 육수를 되살릴 방법. 태주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졸아버린 육수에 다시마 급속 추출물을 더하면 감칠맛이 살아나고 무즙을 넣어 농도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시원한 단맛을 더할 수 있어요. 처음에 완벽함은 없지만 25분의 집중으로 새로운 균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태주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럼 난 더 높이 올라갈 뿐이야.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태주의 눈에도 냄비 아래에도. 강철수가 태주의 조리대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 자식, 왜 웃고 있는 거지?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선 심사가 끝났습니다. 64명의 참가자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1위 한태주, 점수 96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2위 강철수, 점수 94점, 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내가 2등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재료로 만든 자신의 요리가 위기 속에서 살려낸 육수에게 졌다니.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태주 참가자의 요리는 깊이는 다소 부족했지만 놀라운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심사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 아닐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환호했어요. 우리 태주가 1등이야. 거봐, 내가 뭘 했어. 강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자식? 반드시 결승에서 짓밟아 주겠어. 결승전 전날 밤, 강철수는 어둠 속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 저 강철수입니다. 아, 강 셰프. 무슨 일이시오? 내일 결승전 말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오? 강철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위원님 입맛에 맞게 준비해놨습니다. 결승전 당일, 코엑스 메인홀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에서 취재진이 몰려왔고 생중계 카메라가 무대를 비추고 있었죠. 결승전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인생의 한 그릇. 참가자 본인의 인생을 담은 요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태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생의 한 그릇. 그에게 인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버려진 것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것들, 그것들 속에서 찾아낸 희망. 태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강철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쳤어요. 프랑스 직송 푸아그라, 이탈리아산 트러플, 일본산 와규. 그의 조리대는 마치 보석상 진열장 같았죠. 역시 미슐랭 3스타답군. 저 재료들만 해도 1,000만 원은 넘겠어. 취재진이 감탄했습니다. 반면 태주의 조리대에는 여전히 파치 채소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강철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심사위원님들. 그가 태주를 가리켰어요. 저 참가자가 사용하는 재료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건 시장에서 버려지는 파치 채소입니다. 흠집나고 상처난 불량품들이에요.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쓰레기로 요리를 한다고? 그런 걸 심사위원들한테 먹이겠다는 거야? 강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재료로 만든 음식이 과연 국가대표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심사위원님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태주에게 향했습니다. 생중계 화면에 태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천 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롱하는 눈, 의심하는 눈, 비웃는 눈. 예전에 태주였다면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파치 채소예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흠집이 났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버려지는 것들이죠. 태주가 못생긴 무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이 무가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 햇빛을 덜 받은 것도 아니고 비를 덜 맞은 것도 아닙니다. 겉모습이 다를 뿐 속에 담긴 생명력은 똑같아요.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버려진 아이였죠.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남들 눈에 저도 파치였을 거예요. 흠집 나고 쓸모없어 보이는. 태주가 물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저처럼 버려질 뻔했던 재료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파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고.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10명.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녀석. 우리 태주. 생중계 화면에 실시간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파치 채소 셰프 감동. 버려진 것들의 영웅. 강철수 얼굴 좀 보세요. 크크크.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역풍이었습니다. 태주를 공격하려던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온 거죠.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주가 칼을 들었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제한 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2개의 요리가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어요. 강철수의 요리는 화려했습니다. 푸아그라 위에 금박을 올리고 트러플 소스가 접시 위에 예술처럼 뿌려져 있었죠. 마치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같았어요. 반면 태주의 요리는 소박했습니다. 하얀 그릇에 담긴 맑은 국물. 그 위에 정갈하게 올려진 파치 채소들. 화려함은 없었지만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강철수의 요리. 심사위원들이 한 입씩 맛보았어요. 화려하군요. 식감이 좋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너무 자극적입니다. 재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비싼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맛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리에서 나를 봐달라는 욕심이 느껴져요. 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내 요리가 욕심이라고? 그의 눈이 김 의원 쪽으로 향했어요. 분명 돈을 줬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다음은 태주의 요리. 심사위원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심사위원장의 손이 멈췄어요. 2모금, 3모금. 그녀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료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다른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치 채소라고 하셨죠? 믿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깊고 맑은 맛이라니. 화려하지 않은데 왜 자꾸 숟가락이 가죠? 먹으면 먹을수록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아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장이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한태주 참가자, 이 요리의 이름이 뭔가요? 태주가 대답했어요. 다시 봄입니다. 버려진 것들이 다시 피어나는 봄이요.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강철수 참가자 89점, 한태주 참가자. 심사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100점, 만점입니다.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어요. 만점이래. 만점. 파치 채소로 만점이라니. 태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울면서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태주야, 해냈어. 우리 태주가 해냈어. 바로 그때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이석권 회장이었어요. 그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잡은 회장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이 왜?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라시프의 최근 3년간 식재료 구매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강철수 셰프는 3년간 약 5억 원의 식재료비를 횡령했습니다. 뭐라고요? 비싼 재료를 산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싼 재료를 쓴 뒤 차액을 빼돌렸죠. 강철수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그건 조작된 자료야.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6개월 전 한태주 군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입니다. CCTV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새벽 시간 강철수가 직접 태주의 사물함에 트러플을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건 강철수, 자네가 직접 한 짓이지.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물함에 넣는 거 저거 강철수잖아. 와, 완전 쓰레기네. 저런 인간이 미슐랭 셰프였다고? 회장이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 제가 받은 제보입니다. 강철수가 심사위원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녹취록이에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김 의원님, 저 강철수입니다. 입맛에 맞게 준비해놨습니다. 김 의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강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다 짜고 치는 거라고.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어요. 강철수 씨, 함께 가시죠. 20년간 쌓아 올린 명성이 단 5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대 위에 태주만 남았습니다. 이석권 회장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태주야. 회장님,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다 지켜봤다. 회장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칼이었어요. 이건 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받은 그 칼이었어요. 강철수 사무실에서 찾았다. 내 거지?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의 조각. 이제 이 칼로 첫 요리를 해도 되겠구나.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대한민국 최연소 요리 명장 한태주. 태주는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가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객석에서 시장 상인들이 외쳤어요. 태주야,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시장 바닥에 미슐랭. 우리 태주.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어요. 버려진 재료들과 함께 시작한 그의 여정. 쓰레기통 앞에서 피어난 기적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봄. 태주의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버려진 식재료로 시작해 결국 최고의 자리에 선 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흠집이 났다고,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것들. 하지만 태주는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했죠.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혹시 지금 삶이 바닥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그 바닥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